자, 2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브로콜리. 자,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그 요리되어 있는 그 브로콜리를 보기만 하여도 전율을 느낀다고 하죠. 바삭바삭한 그 줄기에 그 우거진 그 습과 같은 그 모습의 그 파란 그 브로콜리는 마치 그 자신의 숲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죠. 그 브로콜리는 그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는 것이 좋은데 누구나 그 간단하게 그 조리하여 그 맛있고 그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 브로콜리고,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요리 오래 전부터 그 브로콜리의 그 진가를 인정하고 맛에 대하여 의심찮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요리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뭐 날것으로 뭐 딥소스에 그 찍어 먹기도 하고, 부드러운 그 줄기를 그 썰어서 소스와 뭐 샐러드 뭐 수프 뭐 사용하기도 하는데, 고기 종류와 곁들여 제공하는 등 각종 요리에 이용되고 있죠. 고대 그 로마 시절의 그 요리사들은 향이 강한 그 큐민, 코리앤더 등을 그 브로콜리와 같이 그 조리했고, 그 중국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그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그 중시하므로 브로콜리의 그 작은 줄기를 하나하나 떼어내거나 줄기를 얇게 썰어 높은 열을 가한 기름에 튀겨서 바삭바삭의 맛을 유지시켜 왔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 16세기 그 프랑스 요리사들은 브로콜리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헨리 2세와 그 결혼한 캔서린에 의해서 그 브로콜리에 그 대한 요리법이 소개되었는데, 곧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브로콜리에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그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아마도 이탈리아 요리사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그 브로콜리를 그 조리하는 그 수만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대부분의 그 조리 방법이 그 이탈리아 지역의 그 중심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브로콜리의 그 의미는 이태리어 중에서 가지를 그 나타내는 말이 바로인데, 여기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고 추정되고 있고, 왜냐하면 브로콜리는 작은 가지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브로콜리는 그 따뜻한 따뜻한 브로콜리와 뭐 베이컨 뭐 넣고 뭐 수프를 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올리브를 곁들여 샐러드를 만들 수도 있고, 브로콜리는 뭐 수프라든가 뭐 소스라든가 드레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죠. 아보카도는 그 나무에 그 열리는 열매죠. 이 열매를 그 수확할 때는 그 아무리 많은 그 양의 그 아보카도를 할지라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그 품질의 유지와 숙성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쉽게 썩기 때문이죠. 아보카도를 보관할 때는 너무 찬 곳을 피해야 하고, 특히 그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아보카도가 숙성하는데 매우 좋지 않다고 하죠. 아보카도는 그 단단하다 할지라도 상온에서 숙성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천이나 왕겨, 뭐 쌀 이런 등 바닥에 깔고 보관하여 그 3, 4일 후면 훌륭하게 그 숙성된 아보카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닐봉지나 그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숙성이 중지되는 편입니다. 일단
껍질을 제거한 아보카도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보카도의 속 부분은 공기와 접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함으로 갈변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결코 고객의 입맛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이로 것으로 보입니다. 아보카도는 고대 잉카 제국시 왕에게만 상납되는 신비의 열매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아보카도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가 맛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인데, 현대에 와서도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맛과 깊은 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편이고, 그에 못지않게 아보카도가 과일인가 또는 야채인가를 놓고 벌이는 많은 논쟁 역시 아보카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풀이되고 있죠. 이러한 논쟁의 발달은 아보카도가 나무에서 열리면 과일과 같은 씨앗을 지니고 있는 반면, 그 맛이나 영양소의 구성에 있어서 야채의 그것에 가깝다는 것이 거고, 하지만 이러한 논쟁거리는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보카도를 이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의 씨를 제거하고 새우살이나 치킨, 속을 채우고 버터에 굽는다던가 곱게 갈아서 무스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수프에 샐러드, 소스, 아이스크림 등의 요리로 미식가의 혀를 자극하는 것은 요리인의 목이라고 보죠. 브라질 사람들은 아보카도 과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껍질을 깐 아보카도를 곱게 갈아서 설탕을 첨가한 다음 맛있는 디저트로 만들어내는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잎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라틴 국가들로 토틸라라고 하는 옥수수빵을 만들어 오븐에 구울 때 아보카도 잎으로 싸서 이제 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우면 빵에서 아니스와 같은 향이 나오고, 아보카도가 처음으로 경작된 것은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스페인 이전인 아즈텍에서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보카도의 어원은 라틴어인 알보카레에서 유래되어서, 이 뜻은 남성의 고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나무에 달린 아보카도가 마치 남성의 많이 닮았다 해서 현재 아보카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 주로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 80%를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 주렁주렁 달린 아보카도 농장이 생겨났으면 하는 상상과 기대도 해볼만 하죠. 버섯, 자, 머쉬룸은 서양 어떤 요리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맹독을 지닌 버섯들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곤 하죠. 한때 버섯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면서 사람을 유혹하여 해를 입혔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자, 그 당시 어떤 그 미식가는 아무리 맛이 있는 요리법을 사용해서 버섯을 조리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 만큼 그것을 먹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여 버섯독은 무릅쓰고 그 버섯을 먹는데 얼마만큼의 그 용기가 필요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180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버섯은 일반 가정에서 먹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주부의 그 일반 상식에서 그녀는 그 시장에서 그 팔고 있는 그 버섯을 식재료 선택 기준에서 제외시켰고, 야생 버섯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판단을 신뢰하는 그 버섯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에 대해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 내용의 글을 쓰고 있었고, 결코 버섯은 먹지도 요리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을 남긴 정도로 버섯에 대한 혐오감이 대단했었습니다. 지금은 설득력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독이 있는 그 버섯의 그 감별 방법인데, 버섯은 양파와 같이 삶거나 은수저로 저었을 때 양파의 색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은수저 색이 변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색깔이 화려하고 예쁘게 생긴 버섯은 일단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할 것을 명시를 하였고, 그녀 이러한 그 독버섯의 감별은 현대에 와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섯은 애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 반대이죠. 버섯 애호가로는 그 19세기 초 알렉산더 도마스를 들을 수 있는데, 그는 버섯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라고 칭하고, 특히 표고버섯은 그 힘을 솟게 하는 그 원천이라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한 모렐이 식욕을 촉진시켰고, 장의 기능과 이에 그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소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능 재료라고 격찬하였죠. 20세기 접어들면서 그 야생 버섯에 대한 그 독의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섯에 대한 그 독에 대한 그 성격을 달리하였고,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을 받고 그 식용으로 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얻은 버섯에 하나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그 시장에서 승인을 얻은 버섯들은 양송이, 찬드라, 팽이, 모래, 느타리, 표고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때부터 버섯은 비스큐, 튀김, 소스, 스플렛, 피클 또는 날것으로도 샐러드 등에 급속하게 이제 이용되었고, 버섯이야말로 요리의 재료로서 뒤늦게 사람들과 친숙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버섯 역시 고대 석기 시대부터 인간의 식용으로 사용해온 재료 중 하나이고,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서 음식물의 그 일부로 그 기록이 남아 있었고, 프랑스의 요리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현대에 와서도 버섯은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편이죠. 그만큼 버섯은 보기는 좋은데, 그만큼 버섯은 독이 강하다 보니까 버섯은 모르는 버섯은 절대 요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요리는 또 아니 버섯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디 이제 뭐 몸에 좋은 뭐 항암 작용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버섯은 사람 몸에 지금 좋은 재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아티초코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티초코는 그 예쁘게 생긴 그 푸른 꽃봉오리에 그 지나치지 않았다 해서 그 또 왜냐하면은 그것을 먹기에는 너무 단단해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그 요리 방법이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의 그 종류의 그 아티초코 중에서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의 그 식탁에서 사랑을 받고 요리로 남게 되었죠. 아티초코가 요리와 친숙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영양학적 근거보다는 그것을 먹거리로 그 하려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종류의 아티초코가 그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줏빛 아티초코는 날것으로 가늘게 썰어서 잘게 찢어서 뭐 편편한 그 널판지에 깔아 올리브 오일을 뿌려 뭐 절인 다음 그대로 이제 먹는다고 하고 먹었다고 하고 이 아티초코는 색상부터 전통적인 그 푸른 아티초코와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색상으로 볼 때는 그 흰색 아티초코는 프랑스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살짝 데쳐서 요리에 사용하고 있고, 이 아티초코는 미처 그 피어나지 않는 그 부드러운 부분을 요리에 사용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인 맛보다는 다른 양념을 첨가함으로써 훌륭한 맛을 내는 편입니다. 프랑스 역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의 그 아티초코가 자라고 있는데, 엷은 그 자줏빛을 띠는 그 라벤더 아티초코가 역시 날것으로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아티초코 요리법을 소개한 것은 15세기 중반 캐서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그 예간상 그 밑부분이 없이 보이는 그 아티초코를 프랑스로 가져와 요리에 사용했는데, 그녀의 그 부군이 헌리 2세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소개되었고, 과연 이날 아닐 정도로 헌리 2세는 귀족들과 만찬을 즐겼고, 또한 캐서린의 그 아티초코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아티초코 하트를 밀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도 하죠.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아티초코가 프랑스와 스페인에 급속하게 대중화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모든 요리엔 아티초코를 이제 사용하는 편이었었고, 아티초코는 그 바깥쪽에 그 짙은 잎을 하나하나 떼어내면 매우 부드럽고 보물 같은 그 안쪽 잎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봉오리 아티초코라 할지라도 이러한 그 보물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티초코를 조리할 때는 줄기도 포함하여 쓰기도 하는데, 사용하기 전 껍질을 벗기고 썰어주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쓴맛을 지닌 경우도 있고, 프레쉬 아티초코를 다듬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레몬 주스를 탄 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500ml 정도 물에 한 개 프레시 레몬을 짜서 넣으면 적당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보관할 수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메뉴 가격 전략, 메뉴 가격 그 전략에서 메뉴 가격 결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 가격, 자, 메뉴는 내가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뭐 메뉴가 엄청나게 많겠지만은, 그 메뉴를 에 대한 가격 결정은 고객에 그 대한 그 경제적인 뭐 경제적 가치를 그 부여시키는 그 기능 이외에도 판매에 대한 뭐 마케팅 도구와 뭐 달리 그 기능으로 그 역할을 다 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그 메뉴 가격을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 결정 요소들의 그 적용 범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메뉴 가격 결정이 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에 의한 가격 결정. 자, 원가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원가라는 것은 그렇죠. 그 메뉴의 그 식재료의 모든 것을 해서 원가 대비 뭐 해서 이렇게 가격을 뭐 거기다 뭐 인건비든 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포함이 되겠죠. 해서 자, 가격을 어떻게 내 총 원가가 얼마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메뉴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의한 가격. 자, 시장에 의한 가격, 시장 내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또 그 가격이 결정된 거를 식재료 같은 거를 가격 결정된 걸 뭐 구입을 해서 뭐 또 나름대로 또 매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거기다 또 뭐 첨부가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가격 결정이 또 변동이 있겠죠. 그래 경쟁 가격에 의한 결정 방법. 자, 경쟁이라는 거는 그렇죠. 나의 그 브랜드랑 주변의 브랜드랑 비교를 해서, 자, 우리 집 가격과 비교를 해봐서, 자, 우리 얼마를 메뉴를 얼마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거를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평균 비용의 그 이익을 합한 가격 결정 방법은, 자, 그럼 평균적으로 고객의 그 평균이 뭐 20대다, 30대다, 뭐 50대다, 그 지역에 따라서, 자, 유동 인구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그 세대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그것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총 비용의 이익 합한 가격 결정. 그리고 여섯 번째 최소 판매에 의한 가격 결정. 그리고 여섯 번째 전통적인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여덟 번째 시장 주도자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자,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이제 메뉴 가격 결정으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가격 결정 시 이제 고려할 사항들은, 자, 가격은 뭐 식자재비, 뭐 인건비, 일반 관리비, 뭐 목표 이익의 그 합으로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예식업소 특히 운영 중인 업소는 또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여기도 한 8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메뉴 가격 결정 시 고려 사항에서는 첫 번째 그 동일 상품에 대한 경쟁자의 가격 수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에 따른 지불 가능 금액,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표적 고객층에 알맞는 가격. 그러니까 세대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자, 젊은 층이냐 고령 층이냐 나름대로 거기에 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의 가격 탄력성과 비탄력성. 자, 나름대로 이런 그 상품의 그 가격 탄력성과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메뉴, 저녁 메뉴 뭐 이런 듯이 메뉴가 메뉴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듯이 음식 모두 다르듯이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호황과 불황 시의 가격 변동의 폭. 자, 주중, 이건 또 주중 메뉴, 예를 들어 주말, 뭐 공휴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왜냐하면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봄에는 봄 쪽으로, 봄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절별로 봤을 때는 이제 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데, 특히 또 여름 같은 데는 또 영업이 또 내려가는 추세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맞게끔, 호황에 맞게끔, 자, 가격 변동도 이제 폭을 나눠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 고객의 구매 동기. 자, 고객이 예를 들어서 고객들은 처음 오는 업장에 왔을 때는 다 거의 뭐 메뉴를 뭐 맛집이라 듣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구전으로 인해서 와서 올 수도 있고, 일단 고객이 왔으면 일단 처음에 메뉴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메뉴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메뉴에 대한 설명도 잘 돼 있으면 좋을 것이고, 고객이 그러면 선택하기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서비스를 위해서 고객에게 또 설명도 여러 가지 또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객이 이제 선택하는 폭에서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수요 탄력성, 그리고 여덟 번째, 경쟁. 자, 그래서 이 A식업은 누구나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어느 집은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집은 어떻게,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경쟁으로 인해서 업장마다 그 마케팅 방법이 다 좀 다르다고 보죠, 요즘에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가격 결정의 이제 목표는 목표도 또 살펴보게 되면은, 가격 결정에서는, 자, 메뉴 가격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그 여겨야 할 사항은 판매 그 시장의 그 수요 그 상황과 식재료 구매 원가를 접목시켜 가격 결정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죠. 메뉴에 그 대한 그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야말로 소비자의 그 심리적 그 충족과 그 경제적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메뉴 가격 결정은 선택된 그 메뉴 질적 가치에 대한 그 상반된 내용보다는 동반된 내용으로 질적 우위가 가져야 하고, 오늘날 그 업장이나 이런 레스토랑 그 운영 방법 중 하나는 메뉴 가격을 미리 결정해 놓고, 뭐 업장의 그 경영 방식을 비교적 저렴하게 하여 대중성을 유지하면서 매출액을 뭐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여 고품질 상품에 맞는 고객 유치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죠. 가격 결정 기본적인 목적은 요 7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 표적 시장 내의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업소 유지 및 확대,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침투,
자꾸 이제 새로운 메뉴, 새로운 시장 이런 데를 이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경쟁 업체의 속출에 대한 방어. 자, 그만큼 그리고 목표 투자 수익의 획득. 일곱 번째, 업체 이미지 개선. 자, 이렇게 일곱 가지가 모두가 다 이 경쟁으로 인해서 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점유율이든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새로운 메뉴라든가 새로운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미지 환경을 개선했는데 그만큼 그 가격 결정을 하는 목표에 또 이렇게 일곱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그러면 가격 결정의 그 유형에서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경쟁 가격을 화해하는 가격, 시장을 얘기하는 거, 시장 침투, 시장 어느 시장을 공략할 거냐 이제 그거겠죠. 두 번째는 경쟁 가격을 상회하는 가격. 자, 가격 차별화를 말하는 거겠죠. 경쟁 가격과 유사한 가격. 자, 품질의 경쟁이 이제 따라서 이제 가격의 유행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가격 결정 전략에서는 자, 수요와 그 가격 결정. 수요는 가격의 이제 반비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경쟁 가격과 가격 결정. 판매자의 위치, 뭐 개인적 뭐 인기 메뉴, 뭐 독특한 뭐 속성 등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가와 가격 결정. 자, 투자된 원가에 따른 가격을 이제 책정.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겠죠. 네 번째 가치 중심의 가격 결정. 계층별 뭐 계층별이라든가 뭐 지역 사회라든가 나름대로 좀 다르겠죠. 가격 개념 뭐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뭐 원가 관리라든가 이렇게 또 있겠는데, 뭐 가격의 뭐 개념의 중요성에서는 뭐 가격 개념이 있을 거고 가격 결정 요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방법에서는 원가 중심 뭐 가격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쟁자 가격 결정이라든가 고객 가격 결정법이라든가 그리고 가격 결정의 전략 같은 거는 할인 가격을 할 거냐 심리적 가격 전략을 할 거냐, 그리고 원가 관리는 개념을 뭐 분류를 해야 되겠죠. 뭐 구성도 해야 되겠고 목적과 형태도 있어고 뭐 그러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또 있어야 될 거죠. 그만큼 가격 결정의 전략은 나름대로 중요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뉴 가격 결정에 영향 미치는 그 요인으로서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제 상황 변화와 인플레이션, 뭐 종업원 채용과 뭐 퇴출, 정부 통제와 뭐 법규, 그리고 생산성 한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메뉴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울러 이식 산업의 대중화와 고객들의 취향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수시로 변화되면서 차별화된 상품과 시설 그리고 분위기 경험하기로는 원하고 있는데, 따라서 메뉴 가격은 고정적일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항상 유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하겠죠. 어떤 레스토랑이든 경영자이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메뉴의 가격 결정이라고 보죠. 이 그 시스템에 의한 그 가격 결정은 대부분이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가격 결정은 예술 작품의 가격을 매기는 것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정된 그 가격은 업소 수입의 그 유일한 근원이므로, 그 메뉴상의 음식 가격은 그 업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메뉴 가격 결정은 그 하나의 수익 계획 절차이고, 그 매출과 수익은 그 음식점 메뉴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익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라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경영자는 가격 결정 정책에 있어 수익에 대한 그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그 전략적인 목표는 가격이 설정되었을 때에만 세워져야 하고, 가격은 고객, 뭐 시장 상황, 뭐 경제 상황 관계가 있겠죠. 그 메뉴 가격은 그 수요 그 탄력성, 그 수요 탄력성의 그 예를 들어 곡선에 의해서도 조정되겠지만은, 메뉴 가격이 그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고객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며,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1년에 한 번 이상 경영자들은 메뉴 가격을 결정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가격 인하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음식 가격에 그 민감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공적인 그 가격 결정이라는 고객이 지불 가능하고 업소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고 있죠. 상품에 대한 그 인지 가치에 따른 그 메뉴 음식의 그 기본 가격은 그 고객의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의 그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음식들은 서로 다른 지각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시장에서 그 메뉴 음식들은 고객들에게 서로 다르게 인지되고, 그 품질과 높은 그 지각 가치는 음식의 애관, 뭐 서비스, 맛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높은 메뉴 가격일지라도 메뉴 음식을 상품화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이라면 더 좋게 인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예식업체 유형에서는 예식업체 유형은, 그 예식업체는 그 유형에 따라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등으로 이제 분류되겠지만, 이러한 그 유형에 따라서 메뉴 가격도 달리 책정되겠죠. 자, 그리고 식사 시기에서는, 식사 시기에는 뭐 조식, 뭐 중식, 석식, 뭐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영향을 이제 미치겠죠. 가격도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서비스의 스타일과 정교함,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그 업장에 대한 그 분위기라든가 뭐 아니면 정교함이라든가
음식의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다르다.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쟁에서는 자,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좋은 아이디어, 뭐 마케팅 등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업장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고객 믹스에서는 자, 고객의 성별, 뭐 계층별, 뭐 소득, 뭐 직업과 뭐 기타 다른 거 인구 통계학적 자료의 바탕을 두면서 모든 가격 결정 시스템이 있어. 지불할 그 돈의 그 주체는 고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거기 이제 서비스가 뒤따르겠죠. 서비스, 맛, 환경 여러 가지에 다 뒤따르면 이제 그만큼 이제 고객이 그 대가를 이제 치룰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 목표. 자, 수익 목표에서는 경영자들은 그 음식 그 가격을 뭐 변화시키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죠. 가격을 그 변화시킬 때는 뭐 탄력성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하겠지만은, 고객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면 변화시기와 그 증감폭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만큼 경영자는 좋은 음식과 좋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이제 고객에게 변화를 줌으로써 또 그만한 수익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때로는 취해야 되겠죠. 경영자로서는. 자, 그리고 메뉴의 마케팅. 메뉴의 마케팅은 자, 프로덕트 믹스가 믹스가 있고, 자, 프라이스 믹스가 있고, 프로모션 믹스가 있고, 프라이스 믹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프로덕트 믹스는 메뉴 마케팅에서 예식업체는 자, 각자의 그 기업에서 그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품 믹스가 가지고 고객 측면에서 만족이라든가 경영자의 측면에서 그 장기적으로 매출 증대 및 그 안정, 그리고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품 믹스란 자, 고객의 다양한 욕구 만족을 위해 고안된 뭐 물리적, 상징적 속성 및 그 서비스의 그 결합체를 말하는데, 즉 일식 업체의 그 상품이 메뉴는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그 물리적 속성 이외에도 시설이나 그 분위기 등에서 상징적 속성이라든가 뭐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속성을 어떻게 믹스하여 그 시장을 공략하는가의 그 예식업체의 이익 창출 및 뭐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되겠고, 또한 기업에 제공하는 그 상품 믹스의 상태가 뭐
추가 뭐라든가 추가되든가 아니면 수정이 되든가 아니면 삭제 등을 통해 그 현재 최고의 기업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그 최적의 상품 믹스를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외부적 요인의 그 고객 욕구 및 선호도 변화 뭐 또는 뭐 신생업체 출현 뭐 경쟁업체 변화와 같은 그 미시적 거시적 환경의 그 변화를 직시하여 그 신속하게 상품 믹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즉 주력 상품의 변경, 뭐 새로운 상품 믹스, 전력의 그 구사 등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편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메뉴 상품 믹스에 있어서 서비스 믹스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 업체의 그 등장이 및 그 고객 선호도 그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는 메뉴라는 그 상품에 이미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확립하기란 쉽지 않지만 타인의 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행위로 일반적으로 그 정의되고, 이 행위는 영리 목적일 수도 비영리 목적일 수도 있으나 예식 업체의 그 서비스는 대부분이 경우 영리적 목적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식 업체 서비스는 크게 접객 서비스, 뭐 식당 서비스, 뭐 음료 서비스, 뭐 주차 서비스, 뭐 급식 서비스, 뭐 자동 서비스로 분류되면 다시 식당 서비스로는 연회, 양식으로 될 수 있고 한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일식, 중식,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카페, 뷔페, 및 간이 매장, 이런 서비스로 나누며, 음료 서비스 경우는 뭐 커피, 주류, 이런 서비스로 주차 마찬가지고 급식 서비스 경우 회식 급식, 학교 급식, 병원 급식, 이게 서비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이게 바로 프로덕트 믹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이스 믹스는 유통이라는 그 기업이 그 판매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그 재해나 인적 서비스가 그 생산자로부터 그 최종 서비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예식 업체 그 경우 자사와 상품 메뉴나 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 업체 시각에서 프라이스 믹스는 크게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되는데, 그 한 가지는 식자재 구매 및 유통 과정에 해당되는 유통 믹스 개념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고객의 그 유인 과정과 관련 있는 입지 믹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식 업체에 있어 유통 믹스의 그 경로는 그 직접 마케팅 시스템,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다경로 마케팅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마케팅 시스템 단계는 유통의 그 개념보다는 입지 개념이 강하여 유통되어 있어 교통 혼잡이라든가 접근성의 어려움 등을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평적 목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수평적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그 공생 마케팅으로 동종 산업 기업들이 그 자본, 생산, 마케팅 등을 기능을 결합하여 각 기업의 그 경쟁적 우위를 공유하려는 마케팅 활동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유통 경로 기관과 협력과 규모의 경제적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소유 경영 혹은 소유 직영 방식 프랜차이즈 유형 계약적 수직 마케팅 시스템 등이 속하고 있고 다경로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상품 유통에 있어서 이중 유통 경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나의 혹은 이상의 세분화된 시장에 구분되는 최종 소비자 집단에 도달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식업체에서 말하는 입지 믹스와 범위의 입지의 선택, 입지 개선, 입지의 이동, 입지 분산 등에 포함되는데, 이 중 가장 관심에 중심되는 것은 입지 개선에 의한 주차 및 교통의 편의성, 주변 경관의 활력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믹스는 이러한 거는 촉진으로 해석되는데, 예식업체 적용 시 여러 가지 방법 및 도구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설득하여 구매까지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식업체가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고객이 이러한 메뉴와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욕구 충족을 위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은 자신의 경험이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므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증가로 인한 메뉴와 브랜드의 다양화는 고객의 더 많은 정보에 대한 탐색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영자는 기존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용 태도를 더욱 강화하고 약간의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설득적인 촉진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보지요. 자, 이에서 언급한 정보를 설득적인 촉진을 위한 수단적 도구들을 조합해 촉진 믹스라고 하고, 광고, 홍보 등으로 비인적 수단과 인적 판매와 같은 인적 수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적절한 촉진 활동을 위해서는 이들 도구 중 하나만 사용하여도 안 되나 모두 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 자본의 한계가 부딪히게 되는데, 어느 하나의 촉진 도구가 다른 촉진 도구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영업체는 가용 자금액 정도, 시장 규모, 고객의 유형이라든가 잠재 고객 수, 메뉴의 성격, 상품 생명주기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들 도구의 적절한 조합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게 프로모션 믹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